후반기 새로운 법사위원장으로 추천된 서영교 의원이 결국 조이대 탄핵을 빠르게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법 왜곡죄와 관련해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해당 영상 함께 하시고 조이대가 탄핵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년 형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국민을 지키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을 교묘하게 틀어서 불법 비상경을 어떻게 뒷받침할까 고민하고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같은 시간에 법원이 어떻게 이 재판을 넘겨줄 것인가를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에도 법원에도 파견을 요청했어요. 그게 다 있어요. 그렇다면 아치행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는 마지막으로 대명 파기환송에 주도한 사람이 조이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법하고 위헌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탄핵 대상입니다. 잘못하고 위법하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암덩이처럼 가질 것입니다. 명백한 탄핵 대상입니다. 다만 이것을 언제 성이 될지는 지켜보시겠다. 지켜보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해 가야죠. 국민은 요만한 일도 잘못하면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조이대 탄핵안 반드시 시급하게 발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언제 할 거냐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 빠르게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출마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조이대 탄핵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조이대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후보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조이대 탄핵하자. 조이대 탄핵할 거냐. 동의하는지 계속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조이대 탄핵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겠죠. 조이대 탄핵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란을 온전하게 불가역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내란 재판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란 재판을 하는 재판부가 오염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수술을 하는 의사의 손이 깨끗해야 되는데 손이 오염된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대법원에서 나중에 내란 재판을 최종적으로 할 건데 이 대법원이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 지어져 있다라고 하면 온전하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내란이 우리가 말하는 내란이 형법상 내란죄를 저지른 내란도 있지만 저는 지금 헌법 체계에서 우리가 내란으로 부를 수 있는 내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12.3 비상계엄의 조이대와 대법원이 관여했냐 안 했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작년 5월 1일 날 그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면서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정면으로 박탈하는 그런 시도를 조이대 대법원이 했죠. 그게 저는 내란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헌법상 내란, 국민주권 아래에 있는 사법권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훼손시키는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헌법상 내란 행위였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국민주권을 침해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이대는 내란 세력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내란 세력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죠. 가장 극명한, 가장 심플한 예는 이겁니다. 지금 한덕수 재판이 대법원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재판도 대법원으로 갈 겁니다. 여러 가지 재판이 다 대법원에 갈 거죠. 대법원에서 조이대 대법원장이 재판을 하면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판결하면 어떡할 겁니까?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판결하면 아무도 법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에이 설마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판결하겠어? 라고 우리가 예상하죠. 저도 그 설마를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도 설마 했죠. 그 설마를 저질렀던 내란 세력에게 내란 재판을 맡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가벼운 얘기는 아니었지만 여기까지 왔고 시간은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또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과 우려를 표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민정수석 새로 임명된 민정수석에 대한 우리 지지자분들의 이제 걱정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저도 이제 검찰 개혁의 관점에서는 걱정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우려하는 지점들이 여러 가지 이제 폭넓게 있지만 일단 검찰 개혁 관점에서는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도 검찰 개혁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수기해서 하는 것을 따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로 온전히 지금 공이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 관점에서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점에서 민정수석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다각도로 좀 확인해 본 바로는 아마 이제 인선을 했던 그 배경 자체가 그 이제 검찰 개혁이 온전하게 진행이 되고 나면 검찰 내부를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을 때 실무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결단하신 부분을 우리는 일단 믿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 민정수석의 역할이나 하는 것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과감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런 상황들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저도 그때는 비판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대통령께서도 깊은 고민 끝에 인사를 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좀 믿고 이제 검찰개혁은 국회로 넘어왔으니 국회를 통해서 검찰개혁하는데 저희가 일단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준비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또 라이브 하면서 소통을 더 하겠는데요. 뭐 다음번이 될지 다다음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고를 하자면 다음번에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향후 1년 동안 이 1년은 왜 1년이냐면 2년 뒤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1년 동안에 개혁과제나 아니면 내란 청산을 다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 1년이 넘어간 뒤에는 선거 총선이 임박해서 뭔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1년 이내에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 같은 것들을 다 끝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뭐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제가 라이브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곧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피 모셨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뉴스 조희대 법왜곡죄 제1호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왜? 이병철 변호사님이 고발을 해서 고발자 이병철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 네. 용인 서부서로 배당이 됐던데 조희대 집이 용인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제 본래 옛날 주소지가 그 용인으로 돼 있는데 예. 이제 제가 3월 2일 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바로 병원 있을 때 예. 휴대폰으로 그 국민신문고 온라인으로 접수를 했어요. 예. 찜해 놓으려고. 그러니까 1호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식 그 고발장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법이 공포 시행되면 종이로 정식으로 제출하겠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사전 예약 비싼 거니까 고소 예약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반려하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또 그러면 또 말이 날까봐 우선은 제 주소지로 보내고 제가 어제 이제 경찰청 국수본과 공수처 두 군데에 예. 정식 고발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예. 오늘 이제 도착할 거고 다음 주에 아마 두 기관이 어디서 할 건지를 이제 한 군데로 모아서 이제 용인서에 있는 거는 그쪽으로 보내는 걸로 예,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고발인 주소로 배당을 하는 거예요? 원칙은 이제 일반 사건은 피고발인 주소지가 일단 원칙이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경찰에서 예.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제가 경찰 비공식적으로 예.
뭐 몇 군데에서 또 전화도 받았는데 예. 엄청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동아일보는 그 취재한 것도 기사가 났다고 하대요. 예. 굉장히 부담스럽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경찰이 앞으로 모든 수사를 다 또 주관해야 되잖아요. 수사 기소 분리. 그러면 경찰이 특히 이제 아직 중수청은 없으니까 국수본이 또 역량이 좋아요. 예. 또 내란 때도 큰 역할을 예. 했고. 그럼 이럴 때 그런 거물 대법원장을 수사하고 하는 또 역량을 보여야 또 국민 신뢰도 더 커질 거고. 대법원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예.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에 사법농단으로 그때는 구속까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경찰이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다만 공수처도 어떤 관할권이 지금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양기관에 다 보냈습니다. 네, 조희대는 지금 대법원장 공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고발 1호가 됐는데 네. 이번에 박영재 대법관도 같이 고발했죠? 그렇죠. 이제 1호는 조희대 대법원장, 2호는 박영재 그 작년 그 사건의 주심 대법관. 예. 사실 3호, 4호도 있습니다. 지기현이가 3호인가요? 지기현 작년 그 윤석열 석방시킨 예. 그 사건이 3호고 어. 또 즉시항고를 안 한 심우정 검찰총장. 예. 검찰총장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들 왜 안 하셨나 그게 내가 사호입니다. 궁금했어. 예, 한꺼번에 또 다 하는 것보다는 네, 한 놈 한 놈. 예. 그리고 저 지난번 그 김건희 무죄 때린 우인성 판사가 예. 5호. 법 왜곡죄 법을 만들기 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다들 그 궁금해서 사실 경찰에서도 한 3분이 전화가 왔어요. 예. 제 그거를 보고 좀 더 듣고 싶어서 이제 제가 고발한 거는 제 나름의 주장이 아니고 대법원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거예요. 종전에 있는 대법원 판례로만 제가 법리를 구성해서 고발했기 때문에 전부 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소급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상식적인 질문들이 다 있을 수 있죠. 뭐 작년 5월 달에 그 파기환송이 있었으니까 이제 작년에 즉시 끝난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면은 위헌입니다. 예. 그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계속범이라는 게 있어요. 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범죄,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이 범죄를 현재 법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급이 아니죠. 현재에 계속되고 있는 범죄, 이걸 계속범이라고 해요. 예, 그 이제 형법 교과서에 다 나오는 통설 판례인데,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이런 직무유기적인 거. 그 대법원 판례는 경찰 공무원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눈 감고 봐줘버렸어요. 수사를 아니한 부작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적발돼 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기한은 과거 그때부터 지금까지 법적으로 해야만 되는 의무가 있는데 안 한 부작위 상태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 현재의 그 계속되는 범죄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때는 직무유기인데 지금은 법왜곡죄. 법왜곡죄에 보면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 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법왜곡죄 구성요건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고발했고 그것은 과거에 대한 소급이 아니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다. 경찰한테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 3분이 전화가 왔어요. 네. 와, 변호사님 너무 공부를 많이 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수사 전문가니까 이제 딱 들으면서 바로 아시더라. 계속범이 이런 데 쓰이는 거고. 그게 우리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이런 거 할 때 포괄일죄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우인성 판사가 끊어가지고 옛날 거는 공소시효 지나버렸어. 근데 그게 아니라 포괄일죄 하나로 묶으면은 다 처벌이 된다. 예, 그거 비슷하게. 예. 작년 4월 달부터 종이 기록으로 7만 쪽을 출력해서 다 검토하고 판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 상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계속범 그거는 하나로 묶어서 처벌한다 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쉽죠?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 네. 이제 조사를 할 거고 네. 조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면 기소를 할 거고 네. 그러면 재판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때까지 이해가 탄핵이 안 된다거나 또는 뭐 버티고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재판정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첼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형량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작년에 그 희대의 난 유죄 파기환송 사실 여기 나오신 분들 다 무죄라고 했어요. 제 혼자 유죄 파기환송이다. 그런데 그 직후에 바로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 언론에도 났고 공수처가 그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지금 수사 중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수처에도 보냈어요. 이거 관련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 그런데 공수처가 워낙 지금 존재감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경찰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수사를 열심히 해서 또 공소청으로 넘기고 공소청이 또 제대로 기소를 해가지고 예. 하면 직무유기는 징역 1년 이하입니다. 예. 굉장히 약하죠. 예. 그런데 법왜곡죄에 있는 직무유기적 법왜곡 이것은 징역 10년 이하예요. 예. 어마어마한 중범죄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판결을 해서 뭐 한다면 그리고 이게 한 2, 3년 걸리거든요. 대법원 또 확정 판결까지 나려면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대법관 정원 되는 그 정원된 대법관들이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대법원 갈 때까지 네. 조희대가 대법원장을 유지하고 있으면 내년 7월 달에 퇴임이죠. 그러면은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민간인 논리적으로는 자신이 재판관이 될 수도 있나요? 그거는 시간적으로는 안 될 거예요. 예. 예, 그 전에 내년 7월 달 대법원장 퇴임하기 전에 대법원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으로 기소될 수는 있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니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네. 만약에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네. 대법원에까지 올라왔다 상고가 됐다. 네. 그러면 지가 지 재판할 수 있어요? 그거 회피해야죠, 당연히. 회피를 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회피해야죠. 재척 사유죠. 재척 사유가 되는 거죠? 네. 이번에 조희대를 1번으로 이렇게 고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왜 하셨는지는 알겠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법 왜곡죄에 걸린다고 보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인데 작년 그 유죄 파기환송을 함에 있어서 9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유죄 파기환송을 생중계를 해서 했는데 거기서 드러난 것이 7만 쪽에 달하는 종이 기록을 재판 기록을 출력하지 않았다 하는 예. 건 거의 입증이 됐습니다. 예.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와서 사실상 인정했고요. 근데 전자적으로 조금 됐다 이런 발언도 했지만 첫째 전자적으로 검토하는 게 유효하냐 그것은 천대엽 그 법원행정처장도 종이로 해야만 된다. 예. 그것이 유효한 건 작년 10월 10일 날 이제 형사소송에 있어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시행이 됐어요. 작년 10월 10일. 그런데 그 전이니까 종이로 무조건 해야 되고 종이 기록으로 형사소송법상 7만 쪽을 출력해서 검토하고 판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했다 이거 안 했다. 그 부분을 포착해서 이 부작위가 현재도 진행되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계속범이다. 요 부분이 법왜곡죄의 구성 요건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종이 기록 7만 쪽을 출력해서 이 판결하지 아니한 그 죄를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면으로 분명히 기록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으니 안 하고 판결을 했으니 무효다. 법을 왜곡한 거다. 네. 그런 그것도 얘기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로 다 고발한 거예요. 예. 2016년도 대법원 판례를 제가 이제 찾아서 그 내용이 뭐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거든요. 형법 형사소송법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거는 검사의 공소장이 무효라는 거예요. 예, 종이로 안 하면.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 그 피고인을 징역 넣고 하는 너무나 중대한 거니까 반드시 종이로만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 서면주의가 엄격하다. 엄격한 요식행위다. 종이로만 해야. 요식행위라는 것은 그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 유언장이 형식을 안 갖추면 무효예요. 서면주의 원칙이 이제 그 말씀을. 예, 그 서면주의 원칙을 위반했다. 그래서 그 2016년도 대법원 사건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범죄 사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한 2, 3페이지 요약한 종이 공소장을 내고 나머지 수백 페이지는 엑셀 파일로 냈어요. 우리가 그거는 유효한 거 아니냐? 1심, 2심은 유효하다고 봤는데 대법원 가서 안 된다. 종이주의의 위반이다. 종이주의, 서면주의. 그래서 검사의 공소장이 무효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예. 중대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의 취지를 연장하면 이 종이주의를 위반한 7만 쪽, 서면주의를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데 위반한 조의대의 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무효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LYONGDUC 어떻게 읽나요? 뭐 룡덕 아무튼 이분 질문 이제 김경호 변호사 말로는 법 왜곡죄 시행 시점과 작년 5월 파기환송 시점 때문에 법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 건으로 탄핵이 더 빠른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예, 뭐 탄핵은 뭐 정치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국회에서 하실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아마 네, 김경호 변호사가 얘기를 한 모양인데요. 그게 이제 제가 설명하는 이제 계속범. 상식적으로 예. 과거에 종결된 범죄, 그걸 적시범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적시범입니다. 뭐 절도 이런 거 절도 행위가 끝나면은 즉시 종결되죠. 그걸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종결된 걸 소급한다. 이건 안 되죠. 예. 네, 그것은 헌법 위반 13조 위반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작위범은 대법원 판례가 부작위범인 경우는 그 위법 상태가 부작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 계속범인 경우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범죄를 현재 법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사례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중에 이런 직무유기적인 거, 부작위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법 판례 이론이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좀 생소하죠. 경험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서도 한 3분이 전화 와서 이 설명을 하니까 아, 변호사님 공부 많이 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피고발인 이제 제부터 고발인부터 고발인 조사하고 조사. 그다음에 피고발인 조사하고 네, 그렇게 네. 되겠죠. 네. 아이고 꽃이다. 네. 그렇게 됐을 때 혹시 출석도 안 하고 조사를 피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양성태 전 대법원장 수사했을 때도 뭐 안 가고 막 그렇게 많이 했지만 결국은 뭐 모든 문제는 여론의 관심이 많을수록 안 올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뭐 특수계급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판검사들은 판검사를 하루만 해도 본인이 특수계급인 줄 알아요. 본인들끼리 처벌을 안 해왔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언론이 문제를 삼는 사건은 어쩔 수 없이 기소하고 처벌하는 척 했지만 그것도 적당히 후려쳐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정의리 TV나 이 언론이 더 집중적으로 또 잊어버리면 안 되고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할수록 뭐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고발을 하고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우리 패널들께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아, 근데 워낙에 뭐 설명이 명쾌하셔가지고 네. 사실 또 이병철 TV 구독자이기 때문에 예, 이 법 왜곡죄에 대한 중요성을 워낙에 또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말끔하게 또 제 의문이 해소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동료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김경호 변호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 거고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대로 계속범이기 때문에 이건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예를 들면 이 사법 카르텔들이 짜고 퉁치면 의도와 무관하게 그것이 배척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건 좀 우려되는 예, 측면이 정 있습니다. 박사님 그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그 전 양성태 대법원장 그 사건도 지금 그게 언제 때입니까? 지금 6년이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 초에 이렇게 다 언론에 났지만 1심에서 기소된 혐의가 거의 40개 정도 됩니다. 전부 다 무죄 때려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그 공범들, 그러니까 고위 법관들이죠. 그 전부 다 무죄 때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항소심 올라와가지고
항소심에서는 또 언론이 집중적으로 또 다 무죄다 이게 말이 되냐 하니까 항소심에서는 상당 부분 또 유죄 판결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조희대 그 피고발인 그리고 박영재 피고발인은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본권이 있습니다. 뭐 법리적으로 이렇다. 그것은 또 뭐 이게 다툴 문제고 그렇지만 뭐 처벌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공수처든 아니면 검찰이든 그냥 기소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소를 안 해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급이 안 된다 그러면서. 예, 예. 그래서 1차 수사기관이 네네. 경찰청이 부담스러워. 우리 이거 불송치. 이걸 통제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보안수사가 필요한 거는 분명해요. 그게 공소청에 있는 검사가 해야 되느냐. 예. 이 문제도 아무도 말씀 안 하시던데 전부 다 공소청 검사가 한테 그 보안 수사 내지는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만 말씀하시는데 보안 수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기능은. 근데 그거를 공소청에만 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중수청이 수사하면 국가수사본부라는 너무 훌륭한 수사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안수사 요구든 보안수사권이든 하면 된다. 검사한테는 절대로 주면 안 되고 이 기관을 이제 같은 행자부 장관 밑에 두면은 너무 커지니까 이 기능은 뭐 국무총리실에다가 떼서 이렇게 세 기관이 견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제 의견인데 보안 수사를 하자. 그런데 보안 수사도 국수본에서 하면 된다. 그렇죠. 예, 검사가 하면 안 돼, 절대로. 예.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현직 검사들이나 또는 기자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얘기를 하면, 오, 그게 정답이네요. 그래요. 네, 제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안 수사 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실무하면 경찰의 수사 결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뭐 검사의 수사 결과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공소 취소가 아주 뜨거운 화두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조작 기소 이런 것도 법 왜곡죄 대상이 아닙니까? 당연히 되죠. 그렇죠? 예, 조작이라면. 법 왜곡죄는 그 구성 요건이 크게 두 가지예요. 죄가 안 되는 사람인데 죄가 되는 걸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 적용을 조작하는 거. 예. 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죠. 죄가 되는데 안 되는 걸로 조작하는 거. 법 적용이나 증거를. 그게 김건희 무죄 도이치모터스 이런 거잖아요. 예. 그 크게 두 가지예요. 둘 다 통제를 해야 되는 장치가 필요하죠. 네. 그러나 검사가 있는 공소청에 줄 필요는 없고 그건 해서는 안 된다. 제3의 국가수사본부가 너무 훌륭한 게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혹시 김유정 의원님 뭐 물어보실 거? 아니요, 저도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부분이 제일 궁금했던 대목인데 계속범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저는 말씀해 주셔서 좀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많이 질문하는 게 조금 전에도 기자분들이 취재해가지고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변호사님 계속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받고 이해가 된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대법원의 그 파기환송으로 그 사건은 대법원에서는 종결이 되었고 고등법원으로 지금 내려와 있지 않느냐. 그 질문. 네. 그러면은 어쨌든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대법원이. 좋은 질문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 엄격한 서면주의를 위반한 것은 검사의 공소장도 무효다. 그러면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 판결문도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의 법리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역시 대법원 판례입니다. 무효면 이어지는 후속 행위도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내려와 있는 것도 법률적으로 무효예요. 무효에 따라서 원상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재판은 현재 고등법원 항소심은 무효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대법원에 있는 거네.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범으로 그 위법 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해야 돼요. 그 대법관들이. 지금 당장 대법관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현재 계속되고 있어서. 무효니까 파기환송 자체가 무효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는 고등법원에 있지만 엄격하게 법리적으로는 없는 거네. 거기에 없는 겁니다. 대법원에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관 10명이 자기들이 안 읽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사람들이 다시 그걸 재판을 하면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대법원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거예요. 이병철을 빌려서. 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법기술적인 거죠. 법리적인 건데 더 중요한 건 작년 5월 1일 날이죠. 그 생중계로 한 게 한 달 후에 5,200만 재판관이 재판을 하도록 대통령 선거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1위 그 후보를 이 판결로 그냥 후보 자격을 날려버린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팩트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범죄는 사실 법애국죄다, 뭐 직무유기죄다 이걸 떠나서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를 짓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벌을 할 수가 없다. 뭐 속업이니까 안 된다. 뭐 해서 안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리라는 거는 그 정당성이 있으면 법리는 다 있습니다. 예. 예. 이은주님, 조이대에게 이병철 변호사님은 저승사자 얼마나 후덜덜할까요? 애공꽃이다. 예. 조금 전에 어느 약간 우리가 극우 언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 뭐 방송사 기자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변호사님이 사법 파괴의 수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든가 그쪽 극우 언론사 쪽에서. 예, 그래서 내가 영광이라 그래요. 아니 사법 파괴를 지키는 수호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실제로는 예. 그렇죠. 지들이 깨놓고 왜 남한테 탓을 하고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적절하게 오늘부터 시행 첫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딱 여기에 맞춰가지고 1호로 그것도 조이대 예. 아주 박수. 그래서 제가 찜 해놓은 게 효과가 있었네요. 잘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또 준비를 하셨으니까. 시행일은 어제부터였습니다. 어제부터. 어제부터.